기다리시던 저희가 중요 서류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스튜디오로 옮겼는데요. 많이 어려워요. 수면 유도 영상이고요. 그렇다고 자시면 안 되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꼭! 만약에 이제 저희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컨텐츠로 제작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뭐야? 사람이 믿지 말고 상황만 봐라. 그럼 가스라이팅 맨날 하시는데 사람 믿으면 안 되나요? 뭐가 문제예요?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이제 휴대폰도 사기를 맞아보고 사실 중고차도 사기를 당해보고 그래서 매달 휴대폰 비만 3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요. 저도 부동산 전문가지 중고차 전문가도 아니고요. 핸드폰 전문가도 아니에요. 이게 당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기 당한 사람이 왜 피해를 봐야 되고 사기 친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희귀한 회계하고 기괴한 구조.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로 옮겼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는 항상 사기를 당해왔던 호갱인 고객으로서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만 믿어라. 이렇게 항상 말하는 스타일인데요. 부동산도 이제 무조건 믿기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 자료를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공적 자료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저희가 저희 전세를 예를 들면 계약금의 일부를 넣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이제 출력했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등기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나 건물이 어떤 크기고 주소는 어떻고 구조는 뭐 어떻고 뭐 소유자는 누구고 누가 얼마를 빌렸고 갚았고 이런 건물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본인은 혹시 이거 계약하면서 뽑아보셨나요? 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등기부 등본을 뽑을 수 있나요, 대표님? 왜 또 뽑아야 되죠?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개사가 아닌 사람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뽑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 전이라면 모바일을 통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가지고 뽑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때는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말소사항 전부 포함으로 체크하셔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신림에서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셔가지고 전세 사기를 일으키시고 구속되신 분들이 계세요.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문서를 조작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료를 꼭 본인이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표님 아까 현재 사항만 뽑지 말고 말소사항 전부 포함으로 뽑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현재 상황만 뽑아서는 제가 이 집의 역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은행에 빚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전 세입자한테 돈을 제대로 돌려줬는지 만약에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가 걸려 있다가 만약에 제가 계약할 시점쯤에는 현재 상황만 보니까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받아가기 힘든 구조였어요. 근데 요거를 말소사항 전부 포함으로 출력을 하게 되시면 건물의 역사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현재 상황 말고 말소사항 전부 포함으로 해서 뽑으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 부동산에서 등기를 받을 때 등기를 2개 줄 때도 있고 1개 줄 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요? 등기는 일반적으로 토지랑 이제 건물로 나눠져 있고 건물은 또 집합 건물이랑 일반 건축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는 일반적으로 임야,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등 토지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 건물은 상가, 공장, 창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전원주택 이런 것들이 있고 건물 전체의 등기부에 소유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개별 상가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를 생각하면 편하신데요. 한 호실마다 등기부 등본이 따로 나와서 한 호실에 대한 구분 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제 건물이랑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무조건 같이 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나누어서 팔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건물과 토지 등기를 모두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집합 건물은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은 집합 건물과 구분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등기의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대지권의 표시가 건물 등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간혹 없을 때도 있으니까 표제부의 사항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같은 거는 등기가 한 개, 다가구 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말인가요? Yes, girl. 그럼 대표님, 표제구가 뭐고 갑구, 을구가 뭐죠?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 미리 말합니다. 수면 유도 영상으로 튀지 마세요. 외우세요.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부, 을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데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등이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군지 그리고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는 없는지 갑구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을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하는데 뭐 은행에서 빚을 얼마 빌렸다, 집주인분께서 돈을 안 줘서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빚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갑구, 을구, 표제구는 등기를 읽는 법이네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서 정말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주의 깊게 알아야 될 내용은 7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1번, 표제부에서는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집 주소와 표제부의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번, 만일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집합 건물이면 표제부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1번은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 이 건물에 딸려있는 1+1 토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번은 건물의 면적과 토지의 대지권 비율이 나와 있는데 대지권의 비율이 클수록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이제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추가 분담금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집을 살 때는 대지권의 비율이 중요하겠죠. 3번, 갑구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소유권자와 등기에 나와 있는 소유권자가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의 계약서의 주인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 갑구에 신탁이라는 말이 있다면 을구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냥 등기를 보면은 여기 빚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집은 깨끗하네,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탁 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신탁 원부에 전부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대금 지급자예요. 대금 지급자를 확인하시고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꼭꼭 확인하시고 대금 지급자의 동의서를 전부 받으셔야 됩니다. 5번,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환매 등기 등 경매와 같은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이 집은 하면 안 됩니다. 6번, 집주인이 한 명일 때는 지분이 이제 100%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3명이에요. 그러면은 지분이 뭐 30%, 40%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지분 비율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럼 한 명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지분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게 등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하는 집주인의 지분이 51% 이하라면 최소 집주인 2분이랑은 계약을 하셔야 내 임대차 계약이 안전한 거예요. 7번, 을구에는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내가 내는 보증금이랑 근저당의 합이 이 물건의 매매 가격의 70% 이하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저당이 뭐냐면요,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채권 최고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출 진행할 때 경매로 넘어갈 거를 우려해가지고 원금보다 더 높게 이제 책정한 금액인데요. 보통은 원금의 120%, 130%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등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7가지만 확인한다면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거 수면 유도 영상으로 틀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 이제 전세 사기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 이제 깡통 전세 사기가 있는데 내가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거나 도박을 하거나 돈을 의식의 흐름대로 다 써가지고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돌려줄 돈이 없어서 만기 시점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내 집은 그냥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경매를 통해 내 집이 이제 낙찰되면 낙찰가를 통해서 내 집의 보증금을 겨우 돌려받는 아주 험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입찰 기일 내에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매가 유찰이 되는데요. 유찰 1회당 지역에 따라서 경매 최저 입찰가는 20%에서 30%예요. 그러면은 1회 유찰, 2회 유찰, 3회 유찰이 되면 나의 집값은 나락을 가게 되고 지금 들어간 전셋집의 수요가 풍요로워서 내가 낸 전셋집의 매매가가 같거나 높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돌려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유찰이 1회만 되더라도 낙찰가가 최소 20%씩은 떨어지기 때문에 잠만 자더라도 돈이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집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유찰될 것까지 고려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70% 아래인 거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 뭐 80% 이하, 70% 이하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게 다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저당 사기가 있는데요.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집을 구매했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저당은 집주인이 집을 매입하거나 지을 당시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됐는데요. 이 말은 내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준 시점보다 은행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온갖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되고 나서 배당받는 순위의 1순위는 내가 아니라 은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6억, 전세가 3억, 근저당 3억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럼 6억 꽉 찼죠? 근데 경매에 넘어가서 1회만 유찰돼도 20%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4억 8천이죠, 낙찰가가. 우선순위인 3억을 은행에서 먼저 배당받게 되고 제 돈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1억 8천을 받으니까 1억 8천을 받고 1억 2천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는 근저당과 나의 보증금의 합친 금액이 물건의 매매 가격보다 70% 이하인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갭 투자 사기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할 때 소액으로 또는 땡전 한 푼 없이 매매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가 4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전세 세입자를 4억으로 맞춰서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구매하거나 매매 가격의 차익만큼만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돈 한 푼 없이 부동산이 생기는 개꿀 현상이 생깁니다.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향하면 성공된 투자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향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한 푼 안 들이고 4억짜리 집을 샀는데 4억짜리 집이 2억이 됐을 때 당연히 전세금이 없으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처참한 거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 집의 낙찰가가 처참할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나락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속여서 매매하게 만드는 매매 사기 수법도 있는데요. 실제 피해자를 만나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후속편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유도 영상으로 틀어놓고 내일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요. 수면 유도 영상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길고 긴 이런 사례들을 제외하고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쉬운 방법이 좀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들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세 보증보험을 드는 방법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전세 보증보험은 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사에 보증료를 지불하고 보험을 가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경매에 집이 넘어가거나 집주인에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퇴거 의사를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 1개월이 지난 시점을 보증사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보증사에서 집주인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보증보험이요? 보증보험 우리도 가입한 게 보증보험이잖아요, 대표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께서 보증보험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임차인도 보증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들 수 있어요. 보증보험사는 HUG, HF, SGI 이렇게 세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가입하실 수 있고 이게 근데 보증사마다 정세 보증금이 100% 보장되는 데도 있고 80% 보장되는 데도 있고 보증 상품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보증 대상의 주택 기준도 좀 달라요. 오피스텔 다르고 다세대 주택 다르고 다중주택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하고 그 대출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 임대인이 가입할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가입할 경우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편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럼 모든 집이 다 보증보험이 되는 건 아니라 하셨잖아요. 그럼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집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한 분들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임차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신의성실 원칙, 규칙, 규범? 라라라라? 임차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수 사항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항력이라는 건데요. 대항력이 뭐죠? 대항력이라는 거는 세입자가 제3자로부터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의 필수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제가 이 집에 들어왔어요 라는 말이고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만 하고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이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전입신고는 저희가 입주하는 날에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4시 이후에는 다음 날에 처리가 돼요. 그러면 다다음 날 0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4시가 넘었으면 동사무소 그냥 가세요.
네, 그리고 나는 전입신고했으니까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점유까지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대표님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갔어요 라는 뜻이네요. 네. 근데 저는 확정일자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확정일자가 뭘까요? 확정일자는 나 이 집에 들어갈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확정일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 점유를 하면서 대항력을 얻었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하실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3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건 내가 확정일자를 받고 집주인이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보다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무조건으로 받아야겠네요. 저는 월세 계약하다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우선 변제권이랑 뭐가 다른가요? 최우선 변제는 소액의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는 선순위의 권리보다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24년도에 서울에 있는 집에 보증금을 1억 6천만 원의 전세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5,500만 원은 먼저 세입자가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 순위에 따라서 지급받게 됩니다. 보시면 날짜별로 소액 임차 보증금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서 변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내가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날짜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4년도에 집을 들어가는데 1순위 근저당권이 만약에 18년도에 있다라고 하면 18년도에 최우선 변제권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셔야만 변제금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입신고랑 주택 점유를 꼭 하셔가지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대표님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제3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하거나 법인 사업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할 때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에 을구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등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대항력이랑 전세권 설정이랑 다른 점은 효력 발생 시간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 00시고요. 전세권 설정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그날 바로 한다는 점에서 대항력이랑 전세권 설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럼 대표님, 그러면 일반 세입자들은 잘 모르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특약사항 같은 거 팁 좀 주세요. 싫어요. 구독해주시면 팁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자문 받아서 대표님께서 직접 변호사분께 자문 받아서 쓴 내용들인데, 그쵸? 아무나 드릴 순 없지. 댓글이라도 달아주세요. 제가 협박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요.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특약사항으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는 부동산 특약사항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모두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 특약을 요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특약을 한 11가지 정도 써놨는데 중복되는 말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대출을 어떤 거를 받았는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조금 특약사항을 전부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특약을 쓰시라고 그냥 전부 넣어놨습니다. 기본 특약, 정말 기본적인 특약들은 다 빼고 정말 중요하게 넣어야 되는 특약들, 내가 확인해야 되는 특약들을 넣어놨으니까 cap처하셔가지고 계약 직전에 혹시나 내 상황에 이 특약이 들어갔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희 짐정리와 함께 전세 사기 당하지 마! 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제 수면 유도 영상을 저희가 찍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수면을 유도하는 영상을 계속 틀어놓으시면 안 되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정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만 저희가 추렸는데도 너무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무겁고 루즈하고 재미없게 말한 면도 있지만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만 제가 정말 추려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꼭 한 번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기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진짜 제발. 제가 핸드폰비 30만 원 내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동산 쪽으로는 수면 유도 영상 올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자,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제발 해주세요.
오늘 진짜 꿀팁 드렸잖아요. 해주세요. 이상 재테크 알려주는 공인중개사들이었습니다. 안녕.